야, 이 부장!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거 쟤 오늘도 술술 풀리고 안 먹고 회수하냐? 내일도 신체 상태로 출근하겠구만. 아이고. 고려 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 성분 숙취 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와, 잘 잤다. 둔하고 센스 없는 줄 알았더니 침대는 잘 골랐단 말이야. 여보, 어제 온 소파도 너무 편하던데 소파는 어디 거야?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함을 파는 사람들 쇼엔 소파도 출시했구나. 그럼 이제 침대도 소파도 당연히 쇼엔이지. 편안한 건 다 파는 거네. 역시 쇼엔이지. 세계 최초 신개념 어린이 매트와 친환경 소파도 곧 출시됩니다. 검색창에 쇼엔이지 또는 검색창에 쇼웨 침대! 조중동부터 진보 언론까지 왜 유독 문재인에게만 가혹한가? 왜곡된 여론전의 숨은 음모는 무엇일까? 조기숙 정치학 박사가 밝히는 왕따 정치의 실체와 7가지 비밀. 악의적 프레임에 맞서는 시민의 힘이 필요할 때 왕따의 정치학. 도서출판 위시덤 하우스.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안토니오 네그리라는 정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다중이란 개념을 제시했는데요. 국민이나 대중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나이, 지역, 직업, 성별 등 기존의 기준으로는 분류할 수 없는 불특정 다수로 이들은 단일한 지도부를 가지지 않고 물질이 아닌 가치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개방, 수평, 참여, 분산 네트워크다. 이 다중이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구체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촛불시위입니다. 기존의 정치가 촛불에서 지도부와 배후가 내막을 찾으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었죠. 정보를 공유하며 스스로 학습하고 다시 자신이 자발적인 유포자가 되는 이 거대한 선순환 네트워크는 자기들만의 아젠다로 기획을 하고 프레임을 구축해 대중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몰고 가고자 했던 전통 미디어를 이번 선거에서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이 다중이 사실상 이번 정부를 탄생시킨 거죠. 그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통 미디어의 도움을 받지 않고 탄생한 최초의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전통 미디어가 아니라 바로 이 다중을 두려워하는 정부이기를 기대합니다. 김호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 보면서 이 다중을 계속 생각했어요. 예. 그리고 다중이라는 개념이 이제 촛불시 등장하면서 나온 거죠, 이게. 안토니오 네그리를 언급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유식했나요? 지적인 이 오프닝이라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이 다중하고 포스트 트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스트 트루스. 옥스퍼드에서 작년 말에 올해의 단어라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모더니즘 그 이상 그런 거잖아요. 포스트 트루스. 발음 좀 이상한가? 트루스 사실. 이건 뭐냐면 진실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걸 이제 각자 자기 방식으로 재구성해서 자기들만의 진실을 따로 만들어내는 시대 이런 뜻인데 이게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가짜뉴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좀 더 나아가면 전통 미디어의 뉴스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검증하고 막 따져보고 반박하고 대체하고 그래서 자기들만의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포스트하고 다중이 만나서 이번 선거에서는 기존 미디어가 판을 주도했던 게 아니다. 이 다중이 자기들만의 뉴스로 판을 주도했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제가 보기엔 기존 언론사들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점점 미디어 지형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사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렇죠. 이 얘기는 언젠가 한번 전문가인 저와 함께 네. 제가 얘기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뉴스 첫 번째 뉴스는 뭡니까? 네, 북한이 어제 동해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직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소집을 지시했고요. 오전 8시부터는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특히 청와대는 분 단위로 미사일 발사 대응 상황을 상세하게 공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북한이 이를 오판해서는 안 된다면서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렇죠. 이 말 외에는 할 게 없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근데 사실 이 북한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 의뢰 우리가 만만한 상대가 아니다라고 하는 각종 시그널을 보내는 건 항상 해왔던 건데 그런 목적도 있고 그보다 더 큰 목적은 저는 중국한테 달리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네, 현재 큰 행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1대1로라고 이게 영어로 원벨트 원로드예요. 별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전 세계를 하나의 길로 같은 구역을 묶어버리겠다 이런 거군요. 1대. 그거 무슨 벨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역을 묶는 거. 전 세계를 하나의 길로 하나의 구역을 묶는다는 건데 실크로드.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로로는 철도로 유럽의 끝까지 가고 이 철로는 거의 다 만들었을걸요. 예. 해상으로는 이제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 케냐까지 연결하고 그래가지고 경제권을 싹 묶어버리겠다는 거죠. 예. 굉장히 엄청난 규모 프로젝트인데 앞으로 30년간 진행한다는. 우리나라에서 별로 보도가 안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화제예요, 이거 사실. 현재 남북한 인사 모두 참석해 있습니다. 예. 이 1대1로 포럼 개막식 날이에요. 이 미사일 쏜 게.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 쐈다기보다는 뭐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고 제가 보기에는 중국에게 이제 미국하고 남아던 새 정부 출범했는데 붙어가지고 우리 이렇게 압박하고 그러면 재미없다. 니네 우리 호락호락 하지 않다 그렇게. 외교적인 강자죠. 북한이 굉장히 잘하는.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자, 다음 순요. 네, 그런데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눈길을 끄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중심으로요. 왼쪽에는 홍영표 통일부 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인물들과 문 대통령이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새 정부가 인수위 등 준비기간 없이 출범한 탓에 벌어진 장면입니다. 설마 머리를 맞댔을까요? 네, 뭐 같이 썼다라는 표현인데요. 상상해보면 너무 웃기잖아요, 머리를 맞대면. 어쨌든 빨리 인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분들은 안 부를 수는 없는 거죠. 예, 당장 인선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한 달 정도 더 걸릴 거라고 합니다. 일부 인선에 대해서는요. 안보실장은 바로 할 수 있지만요. 네. 외교부나 통일부 장관 같은 한 달 경우는 만에 좀 다르습니다. 될까요? 워낙 인사청문회 적자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리고 또 인사도 몇 명 있었죠, 새로. 네, 어제 청와대 인선 3명 발표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에는 전병헌 전 민주당 원내대표, 사회혁신수석 비서관에는 하승창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회수석 비서관에는 김수현 전 환경부 차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쪽에서 이제 전병헌 정무수석이 좀 이례적이죠. 이분이 이제 삼선이고 원내대표도 했고, 그러니까 직제상 비서실장 아래란 말이죠. 네, 비서실장보다 나이도 더 많습니다. 나이도 7살인가. 8살 정도 예, 많다고. 나이로 정치하는 건 아니지만, 여간. 보통 이렇게 안 하죠. 비서실장보다 직제상 아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나이도 더 많고, 정치 경력도 더 긴 선배가, 쉽게 표현하면 부하 직원으로 온 거죠. 어려운 자리 맡아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는 잘 안 하거든요. 네, 청와대에서. 네. 이례적인 인사입니다. 이례적인 인사고, 이번 정부에서는 이제 뭐 나이나 선후배가 안 따지겠다는 메시지가 네, 하죠.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7일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4개국에 특사 파견할 예정입니다. 내일에는 청와대에서 오찬도 함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미국에는 홍석현 전 중앙일보 회장, 중국은 이해찬 전 총리, 러시아는 송영길 의원, 일본은 문희상 전 국회 부의장이 내정됐습니다. 이분들이 돌아오시고 나야 인터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락을 해서 연결이 되려나 했더니 아무도 전화 안 받아요. 중요한 일을 맡았으니. 근데 제가 이럴 경우 이제 해외 사이트 요즘 구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구글 번역 사이트. 들어가서 번역도 해보고 무슨 반응을 보는데 일본의 문희상 전 국회 부의장이 간다 해가지고 관련 뉴스가 있나 댓글을 찾아봤더니 빵 터진 게 하나 있었어요. 네. 문희상 전 부의장이 굉장히 부리부리한 인상이잖아요. 네, 인상이 장비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랬더니 그 댓글 중에 아니 왜 협상을 하더니 야쿠자 두목을 보냈냐. 일본인의 댓글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이 성적은 관우다라는 평가가 여의도에 파다합니다. 빵 터졌습니다. 네. 일본인들이 보기에 야쿠자 두목처럼 보인다고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정윤회 문건 사건을 재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의 반응이 나왔는데요. 철저히 수사했다면서 당시에 최 씨의 구체적인 비리나 국정 개입에 관한 부분은 전혀 없었다. 여기서 최 씨는 최순실 씨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죠. 몰랐다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없었다고 하면 수사를 안 했다는 얘기죠. 예.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왜 없었냐면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이 사건의 실체가 아니라 유출 경위를 문제 삼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대통령이 내놨죠. 네, 그때 심지어 네. 찌라시 수준의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를 안 했던 거죠. 방향을 아예 틀어버리고요. 네. 이건 뭐 전형적인 검찰의 뭐랄까요 조직 보호, 그렇죠. 네, 저항. 우리는 할 바를 다 했다.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조직적인 저항이
여태 비교적 성공해 왔거든요. 모든 정권 초기에는 항상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오고 공수처 얘기 나온 지도 20년이 넘었고요. 항상 실패했어요. 예, 검찰이 자기 권한을 지키는 데 굉장히 능숙했고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번에는 어렵다. 네, 디테일로 따져보면요. 당시에 정윤회 씨 집조차 압수수색 안 했거든요. 수사의 기본인데 안 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본인들 이름으로 된 휴대전화에 통화 목록이 없다. 네, 특정 장소에 가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다 대포폰으로 했다는데 그렇죠. 예, 수사를 안 한 거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검찰 반발이 택도 없다. 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청문회를 앞두고 야3당도 본격적인 재정비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당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고 바른정당도 당의 진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는 7월에 전당대회 열린다고 하고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내일 원내대표 선거 있습니다. 이 소식은 저희가 오늘 마지막 오자토론이거든요. 마지막 오자토론. 예. 마지막 오자토론 대짚어보기로 하고요. 다음 뉴스는요? 네, 이와 관련해서 안철수 전 대표도 입장을 내놓은 바 있는데요. 어제도 낙선 인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년 뒤 대대로 된 시대 정치인을 구현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50% 이상 지지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5년 뒤에? 예. 출마 선언을 한 거네요, 다시? 네, 어제 밝힌 입장입니다. 아니, 이번 대선 끝나고 5일 만에 다시 출마 선언을 한 거는 이건 좀 조급한 것 같네요. 예. 뭐랄까요, 본인이 획득한 700만 표가 흩어지지 않도록 마음이 좀 조급한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역시 오자토론을 다시 한번 얘기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에서 참사 당시 일반인들이 머물렀던 3층에서도 사람뼈로 추정되는 뼈가 나왔습니다. 또 어제 4층에서도 사람뼈로 추정되는 유골이 나왔는데요. 그곳은 단원고 학생들이 사용했던 방입니다. 세월호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워낙 관심이 많아서, 예, 철저한 재조사, 내지는 좀 더 권한이 강화된 특조 예출범,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사건이 다시 다뤄지겠죠. 세월호와 관련된 모든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니었는데. 게다가 주말 동안에 관련 뉴스에 댓글을 직접 달아서 그 또한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문변이라는 아이디고요. 네.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 때도 댓글을 직접 달아서 그때는 주로 욕을 먹었어요.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좀 앞서갔던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굉장히. 네, 또 이번에는 참모진한테 미리 상의를 하고 이렇게 올려도 되냐라고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억이 있겠죠. 네. 댓글을 다셔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면 욕먹을 일이 아닌데 그때 그리고 지금 하는 파격적인 뭐 행보나 인사 이런 것도 탈권이 뭐 이런 것들. 당시에는 부정적인 평가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네. 노무현 대통령 기억해보면요. 취임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살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날짜는 생각이 안 나는데 3월부터였어요 벌써. 노무현 대통령 취임 즉시 탄핵 얘기가 나왔다는 거. 여하간 자 댓글도 직접 달았다고 하고요. 뉴스가 별로 될 일이 아닌데 뉴스가 됐습니다. 자 오늘 랜섬웨어인가요? 예. 네, 아침에 컴퓨터 켰을 때 주의하라는 뉴스가 벌써부터 꽤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잠시 이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전문가 연결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이거 뭐 컴퓨터에 익숙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테고 미리 대비도 되어 있을 텐데 자, 이 랜섬웨어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컴퓨터를 키지 말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인터넷에 연결하지 말고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그다음부터 잘 모르겠어요. 네네. 네. 그다음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뭐 랜섬웨어라고 하는 것이 예. 일단은 이 랜섬웨어라는 데 감염이 되면 예. 컴퓨터에 있는 모든 파일들이 암호화가 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파일들을 사용할 수 없게끔 돼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메시지가 뜨는데 돈을 안 주면 이거 안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뜬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랜섬웨어라는 어떤 악성 코드에 감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 체제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윈도우를 많이 쓰시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네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주로 이제 윈도우즈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업데이트를 그렇게 충실히 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금 정부 당국에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책임 PD도 출근해가지고 인터넷을 연결을 끊으라고 했더니 네. 인터넷 연결을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네. 연결을 어떻게 끊었는데 그럼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메일도 못 받고 네네. 그래서 그냥 다시 연결했다고 하는 그런 바보 같은 멘트를 저한테 했거든요 아침에.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랜섬웨어가 네. 과거에 있던 랜섬웨어하고 다른 것이 네. 과거에 있던 랜섬웨어는 뭐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를 클릭한다거나 네.
인터넷상에서 무슨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면 감염이 되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렇죠, 과거에는.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는 랜섬웨어는 인터넷에 연결이 돼 있거나 네. 아니면 회사나 조직 내 누구 한 명이 감염이 되면 네. 그것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아, 이 원바이러스하고 비슷하죠. 예. 네. 그러니까 기존의 랜섬웨어의 원바이러스 특징을 갖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증식하고 배포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걸 클릭한 것도 아닌데 예. 그냥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염이 된단 말이죠. 어떻게 차단합니까, 이제? 그래서 일단은 네트워크를 끊고 네트워크 끊는 법을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얘기하는 것이 제일 쉬운 법은 네. 그냥 랜선을 뽑아버리는 겁니다. 자, 본체 뒤에 보면은 예. 그죠? 본체 뒤에 이렇게 인터넷 선이 연결돼 있죠. 보통 회색으로 된 네네. 케이블 선이 있죠. 네네. 그 중에서 제일 굵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PC 뒤에 연결되는 선 중에는 제일 굵고 회색이고 보통. 네네. 혹은 노트북이면 이제 와이파이를 꺼야 되는 거죠, 보통. 예. 네. 이렇게 끄고 나서 그다음 뭘 해야 됩니까? 그걸 끄는 다음에 예. 윈도우의 그 설정 부분에 가시면 설정에. 예. 파일 공유 기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저희 PD 받아 적고 있습니다. 파일 공유 기능. 네네. 예. 그 파일 공유 기능을 일단은 꺼버리시고요. 파일 공유, 그러니까 설정에 들어가면 파일 공유 기능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서 네네. 그 파일 공유가 안 되도록 꺼버린다. 네네. 예. 그걸 끄는 다음에 다시 인터넷을 연결하십니다. 파일 공유를 끈 다음에 인터넷을 다시 연결. 네네. 그리고서는 윈도우를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시는 거. 업데이트. 그렇군요. 인터넷 연결을 끊고, 물리적으로 끊든 와이파이를 끊든 끊고, 그리고 설정에 들어가서 공유를 끄고, 네. 다시 연결해서 윈도우 업데이트를 해라. 네네. 그렇군요. 이게 맥킨토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뉴스죠? 지금 이거는 윈도우즈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윈도우즈. 예. 만약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감염이 되면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은 없고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 랜섬웨어가 돈을 얼마 내라 이러고 얘기하고 있는데 돈을 지불해도 예. 그것을 안 풀어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하. 하긴. 그래서 일단 감염이 되면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PC 복구하는 전문 업체에 들고 가도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암호를 풀어야 되는데요. 네. 그걸 풀지 못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쉽게 풀릴 암호는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는 것이 운영체제 같은 거는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시고 자료들은 항상 별도의 하드디스크에 백업을 받아 두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아는데 그게 이제 귀찮아서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잘 몰라서 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런 랜섬웨어가 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또 북한도 이런 랜섬웨어를 통해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2014년에 이런 랜섬웨어가 320건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2016년 통계가 6억 3,800건으로 증가했었습니다. 6억이요? 네네. 이게 남의 일이 아니군요. 왜냐면 해커들이 예. 이 랜섬웨어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금 운영체제 내 PC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요. 예. 실제로 호텔이 이 랜섬웨어에 감염돼서 방이 모두 잠겼던 적도 있고요. 스마트 TV가 랜섬웨어에서 감염돼서 그냥 TV 자체가 그냥 먹통이 된 적도 있고요. 방송국이 감염된 방송국 통째로 방송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전산 시스템이 다 마비되니까요. 그렇군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병원들이 전부 다 마비가 돼서 수술 예약을 해놨던 환자들이 수술을 못 받고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 같은 곳이나 국방시설 같은 곳이 되면 아주 큰일 나겠네요. 그렇죠.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돼 있으면 먹통이 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좀 위험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선을 뽑거나 아니면 와이파이를 끄고 설정에 들어가서 공유라는 메뉴가 있는데 파일 공유. 그 메뉴에서 공유를 끄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인터넷 연결해서 최신으로 업데이트하라.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사이버 국방학과 김승주 교수였습니다. 자,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입하셨다고요? 보험은 너무 어려워요. 걱정 마십시오. 마이보험 체크가 도와드립니다. 1800-7917 마이보험 체크로 지금 전화주세요. 1800-7917 이미 가입한 보험이나 신규 보험도 가장 좋은 조건을 체크해서 찾아드립니다. 인터넷 한글 주소 마이보험.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검색 마이보험을 친구 추가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모닝똥? 자긴 사치였죠. 내가 토끼인지 토끼똥이 나인지. 내가 변을 본 것인지 변을 당한 것인지 나는 바나나이고 싶다. 간혹 구렁이이고도 싶다. 큰일 났네. 이거 이러면 다 죽어. 미궁 장사랑!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이 찾아드립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난 대선 기간 가장 뜨거운 호응을 받고 가장 뜨거운 욕설도 쏟아진 코너였습니다. 네. 빙의 토론. 오늘은 이제 빙의 아니고 본명 토론입니다. 본명 토론. 본명으로 하기로 했는데. 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정용기 수석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나오셨고요.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바른정당의 진수희 전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의당의 이정미 의원. 네, 이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고생들 하셨고, 오늘은 빙의 아니고요. 네. 본인들, 본명, 근데 이런 목소리만으로 구분 안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철입니다. 뭐, 이렇게. 이름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목소리로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용주 의원님 빼고.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은 상대 당과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일만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 당의 약점을, 우리 당은 이런 지점에서 부족했다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우선 상대당이 진짜 잘한다. 야, 저거 정말 대응을 잘한다. 전략을 잘 세웠다. 정말 감탄했던 순간이 혹시 있는지. 얼굴을 쳐다보면 아무도 없지. 이철이 의원님 1번부터 하시죠. 네, 어려운 거는. 예, 이철입니다. 네. 지금 계속 그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있는데. 저희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아슬아슬하다, 위태위태하다 이런 시점이 뭐 한 번 정도 있긴 했습니다만, 상대 후보가 참 잘한다 이런 거는 어떤 계기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TV 토론이라는 걸 보면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던 분은 심상정 후보하고 유승민 후보 TV 토론 볼 때는 상대 후보가 잘한다.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죠. 예.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는 너무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아니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 정도로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문재인 후보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달변은 아니잖아요. 네. 달변도 아니고 또 상황에 따라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대응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는 저희들 같은 입장에서는 좀 조마조마한 게 있긴 했습니다만 저는 TV 토론 때마다 굉장히 잘했고 마지막 토론에는 좀 부족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는 어떤 주제가 나와도 뭐 그냥 술술술술 이렇게 또 존재감을 드러내면서 토론하는 게 좋았죠. 네. 부러웠다 그때. 네. 네. 네, 이정미입니다. 네. 저는 이제. 관계에서 모는 게 있는 걸로. 그럼요. 저는 문재인 캠프가 참 많이 부러웠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 후보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굉장히 잘 만들어냈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특히나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재인 1번가. 이거는 거의 뭐 정말 너무너무 멋진 아이템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우리가 좀 더 많은 이렇게 물량을 좀 투입해서 우리도 저런 걸 좀 만들어 봤으면 그래서 약간 짝퉁 비슷한 걸 하나 만들게 했었어요. 사람들이 재밌다고도 그러더라고요. 뭐 만드셨어요 그때? 네, 그래서 심상정이, 아니요, 관상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점집에서 클릭하면 이제 정책들이 하나씩 나오는 그런 걸 하나를 만들어서. 관상집의 컨셉으로. 예, 나름 뭐 그것도 괜찮다는 평은 많이 들었지만 아무튼 그렇게 이제 후보를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이런 것들을 참 잘 구현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후보는 부럽지 않고 이제 캠프만 보고. 아니, 후보는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라고 더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굉장히 다른 후보 중에 놀랐던 분은 안철수 후보님. 네.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지지율이 쭉쭉쭉 빠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쯤 되면 약간 사람이 이렇게 좌절하거나 이렇게 무릎이 확 꺾일 만한 그 타이밍에 갑자기 뚜벅이 요새를 하면서 최종적으로까지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거. 이 점은 제가 굉장히 높게 사는 대목 중에 하나. 기가 죽을 만한데 안 죽었다. 네. 기가 안 죽으신 게 5일 만에 다시 대선 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뚜벅이 요새를 통해서 약간 떨어지던 지지율을 살짝 만회했던 그런 맞아요. 효과는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이번은 하실 말씀이 없어요? 네, 뭐 이제 뭐 우리 일본은 네. 그렇지 않습니까? 참 정용기입니다. 일본은 이제 야당에서 여당이 된 입장이고 다른 세 분은 원래 야당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여당 그 전에 이미 탄핵되죠. 됐지만 어찌됐건 여당에서 야당으로 이렇게 급전직하한 적이라 뭐 패장 유구무원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말씀을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제가자면 이제 일본 진영에서 지금 진영의 그런 저기로 몰고 갔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탄핵 정국, 뭐 정권 교체 그거 연계해서 이게 쭉 갖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먹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캐치프레이즈 내지는 기조를 정하고 끌고 간 게 문재인 후보라고 한다면 그런 면에서 안목이 분명히 있었던 거였다. 근데 저는 제일 부러웠던 게 뭐랄까 어떤 정권 교체에 대한 간절함이랄까요? 그 진영 구성원들의 그러니까 정치는 물론이려니와 일반 지지자들까지도 그 간절함이 저희보다 앞섰다라는 걸 느꼈어요. 이제 그게 언제 느끼셨어요? 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아니 그렇죠. 그럼 문자 폭탄 사실 또 지난 주말에 저한테 문자 폭탄 엄청 많이 오던데. 대선 끝난 다음에요? 예. 여기 나와서 그래요, 여기. 아니요 그거 아니고 뭐 법안 발의 때문인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거나 그런 문자 폭탄에서 느껴지지만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이거 판 깨지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조심하는 게 다 마음이 모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었고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그냥 이런 방송에 출연하는 것도 그렇고 후보 주변에 카메라를 딱 잡으면 안희정 사람 캠프에 있었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이 거기에 나와요. 친모의 아주 핵심들은 뒤에서 뭐 전체적인 디렉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안 나타나요. 그에 반해서 저희는 글쎄요. 뭐 마지막까지도 이제 친박 징계 해제 문제가 저게 됐고 뭐 또 이런 사태까지 이렇게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당내 경선에도 후보로 나가고 어떤 분은 또 나가서 대선 후보로도 나오고 정진 후보요. 네. 뭐 특정 제가 이름은 검명하지 않겠습니다. 나가서 대선 후보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튼 등등의 그리고 후보 주변에 이렇게 잡히는 분들 보면 강성 뭐 친박은 아니었는지 몰라도 뭐 그런 분들 많이 친박이었던 분들이 많이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하세요. 그런 걸 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권을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키기 위해서는 잡기 위해서는 이렇게 빠질 부분 빠져주고 이제 조심하고 내가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간절함이 내지는 권력의식이 더 그만큼 강했다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전체 진영 차원에서 느껴질 때 참 부럽더라. 네. 제가 받아서 할게요. 진수입니다. 네. 장관님 인기 요즘 굉장히 올라가신 거 아십니까? 저희 청취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분 누구냐고 하다가 계속 나와달라고. 예. 계속 부르시면 나오겠습니다. 처음에 첫 시간 하고 다시 안 나온다고 하시더니. 우선 문재인 대통령 당선 축하드리고요.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홍준표 후보 한번 제가 디스 한번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칭찬 시간이라니까. 아니 저기 이용기 정영기 의원님은 제가 직전해드릴게요. 패장 유구무원이라고 얘기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고개를 숙이는데 후보께서는 유구무원 아니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문재인 후보 캠프 부러운 게 저 굉장히 많았어요. 일단 저희들이 안 가진 우리 유승민 후보나 바른정당이 못 가졌던 조직, 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일단 우리는 돈이 없어서 TV 광고 몇 회 못하고 포탈 광고 매일 들어가면 문재인 후보 아니면 1, 2, 3번 후보들 매일 나타나는데 그거 우리 한 번도 못했고 또. 나도 클릭 해보신 적 있어요? 그럼요. 그럴 때 그 심정 아세요? 유세할 때, 대규모, 군중 모인 자리에서 그 후보를 더욱 빛나게 하는 그 그림들, 이런 거 굉장히, 부러웠고요. 특히,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는데 저는 선거 마이크로 전략지도? 각 동 단위까지 쫙 그 전략 지도가 나오더라고요. 그 등급별로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선거 전략이 만들어지고 각 지역별로 차등화해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이면서 굉장히 첨단 기법을 활용한 이런 선거 운동을 했구나 싶어서 제가 굉장히 감탄을 했고 우리 다음 선거에 우리도 한번 이런 거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제가 보기에 문재인 후보 캠프는 후보보다 캠프에 계신 분들이 훨씬 저는 훌륭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쪽은 참모들에 비해서 후보가 굉장히 월등했었다. 그래서 후보 개인기로 결국은 선거를 다 치르다시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심상정 후보는 저는 그 메시지 전략이 아주 좋았다. 그래서 이렇게 선거 한 3주 기간 동안에 그 군데군데 아주 적절한 메시지 전법을 구사를 했고 특히 막판에 1타 3표 그건 굉장히 이렇게 유권자들한테 각인이 됐고요. 이 1번 후보께서 또 1번 당이 그 사표 방지 심리 막 자극하면서 좀 막 끌어올려 그럴 때 꿋꿋하게 굴하지 않고 1타 3표 메시지로 대응하시는 거 보면서 역시 대단하다 이런 생각. 다 설명했습니다. 했고요. 2번 당 홍준표 후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조직, 물량 이런 거 굉장히 부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안철수 후보 역시 캠페인 굉장히 잘하셨고요. 마지막에 우리 이정미 의원 이야기하신 대로 평가하신 대로 지지율 빠지면 굉장히 좀 다운될 만도 한데 그거를 뚜벅이 유세 방식으로 또 커버하면서 가시는 거 보고 다시 한번 평가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분위기가 좋네요. 방송 컨셉이 안 맞는데. 자, 이용주 의원입니다. 사태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런 말이 나오고. 칭찬을 사태지고 함께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재인 후보 였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제 선거 끝난 이유가 아니라 선거 당시에도 정말 저기 잘한다, 괜찮다. 우리 당이 저동당이 우리가 대충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리 일반 당에 대해서는 첫째로 인해 전술, 막대한 인력들, 조직들, 유세 현장뿐만 아니라 SNS 상에서도 수많은 인해 전술들이 가능했다. 그다음에 아까 문재인 1번가로 대표되는 SNS라든지 보여주는 거 이런 부분도 충분히 잘했다. 또 하나 이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스 겸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거예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집중해서 공략해야 될지를 명확히 알고 공략을 했다. 이런 겁니다. 호남에 대해서 이제, 잘 먹힐, 저는 사실 그게 안 먹힐 줄 알았어요. MB 아바토이라는 게 안 먹힐 줄 알았어요. MB 아바토이라는 게 뭐지? 이게 실체가 있는가? 그래서 그게 호남에 먹힐 줄 몰랐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자꾸 그거를 와서 돌아다니면 말을 하고 다닌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먹히긴 했는데, 결국 먹혔다는 거예요. 나중에 노인들이라든지, 고연령층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이유가 그걸 하나, 한 걸 보고, 야, 정말로 딱 핀셋으로 잘 잡아서 공략했구나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후보 본인이 얘기해서 먹힌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시작은 우리 이제 홍준표 자유한국당 때 시작했던 박지원 상황론 이 부분을 시작은 홍준표 후보가 했으나 전파는 민주당 쪽에서 전파를 해서 이게 또 제대로 먹겠다는 거예요. 다른 당에 했던 것조차도 이거 좋다 싶으면 금방 소위 베껴서 카피 능력이 뛰어나다. 정책에 대한 것은 다른 당 거를 카피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이런 선거 홍보, 선거 전략조차도 카피하는 데 뛰어난 능력이 있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단하다. 이게 아마도 문재인 캠프가 예전에 대선 한번 치러본 경력도 있고 집권해본 경력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전략들이 메시지들이 잘 먹힌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들이 선행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홍준표 후보 저는 잘한 후보를 뽑는다면은 홍준표 후보를 뽑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여당 여당 아니었던 상태지만은 그런 상태에서 후보가 되고 대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아무의 박수도 없는 상태에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꿋꿋하게 잘 나가더라고요. 그 꿋꿋한 거 하나만큼은 평가받을 수 있잖아. 계속? 아닙니다. 정말 꿋꿋한 거 하나만큼은 놀라운 정도다. 뒤끝 정리하시는데? 정말로요. 이거 정말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칭찬을 말씀드린 거예요. 홍준표가 아니었으면은 자유한국당이 그 정도 편에는 저는 결코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얻을 수 없다. 다음 우리 유승민, 심상정 두 후보들은 정말로 대통령 후보감으로서는 국정 운영 능력만으로는 충분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죠. 특히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한번 다른 데서 말한 적이 있는데 뭘 물어봐도 다 아는 거죠. 뭘 물어봐도 다 안다. 특히 심상정 후보는 왜 빼는 거예요? 특히 또 그다음에 말씀드린 게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세대라든지 소외 계층에 대해서 적절히 언급을 해준 부분 아마도 이제 미리 준비하고 오실 텐데 왜 다른 당은 그렇게 준비해오는데 우리 당을 필요했다 다른 당은 그걸 못했을까? 적절한 시점에 먼저 했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심상정 후보가 농민이라니 그걸 하나씩 3회인가 4회인가 언급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이제 다른 당도 따라 할 법도 한데 이제 다른 당도 따라 못한 게 이미 늦었다고 판단한 거죠. 그런 컨셉을 가지게 해요. 그래서 정말 적절한 시기에 잘 카드를 뽑아들었다 이렇게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표는 안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좀 반론해도 돼요? 반론도 하셔도 되죠. 칭찬하는데 반론하기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반론. 나폴레옹인가요? 누군가 나폴레옹에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누가 최고의 전략가입니까? 그랬더니 승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승자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 들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다른 거는 저희가 이겼으니까 넉넉하게 다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선거는 뒤로 갈수록 후보 싸움인데 우리 이용주 의원이 속해 있던 정당의 후보는 저는 제발로 무너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디스적으로 변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결정적으로 어느 대목이 사실은 이번 대선의 승패를 정했냐고 그럼 구체적으로 넘어가 보죠. 이번 대선에 변곡점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어요. 갤럽에서 조사했을 때 2번인가 3%포인트로 격차가 좁혀진 적이 있어요. 2주 연속으로 3%포인트로 좁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3번 당의 후보가 유치원 발언을 했어요. 저는 그게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격해서 비판해서 막 무너진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가서 넘어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계속 이어져서 마지막에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라는 발언까지 가면서 이게 완전히 무너진 거라 저는 후보 싸움에서 졌다고 생각하고 국민의당도 후보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다른 요인 갖고 분석하면 앞으로도 힘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야박했나요? 분위기 싸하네. 아니, 정영기입니다. 대선전으로 돌아가는 분위기 아주 좋아요. 정영기입니다. 제가 좀 대선은 오히려 끝나지 않았다. 변곡점 얘기를 먼저 조금 말씀드리면 변곡점은 이번에는 이제 그 진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영 구도로 갔기 때문에 1번은 거의 그대로 쭉 어느 정도 이게 평행으로 갔습니다. 근데 나머지 쪽에서 결국은 이렇게 변곡점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큰 의미 있는 변곡점이 결국은 반기문 전 총장이 만들어냈던 변곡점인데 허무하게 그냥 스스로 접었던 거고. 그때 안 접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으로 어떻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왜 접었나요, 그때? 본인의 아무튼 권력의지 부족이라고 봐야 되겠죠. 성견점이 있었던 거죠. 두 번째 큰 변곡점은 역시 방금 우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철수 후보가 만들어냈던 포물선의 변곡점이 꽤 높이 올라왔었잖아요.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갔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된 거잖아요. 반기문 총장도 스스로 그렇게 했고. 마지막 세 번째 홍준표 후보가 앞에 꼭지점보다 좀 더 높은 변곡점을 만들어내는가 했는데 이제 그거보다 안 됐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일단은, 시간적으로 짧았던 점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쪽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 일단은, 지지층을 확고하게, 뭉치게 해놓고
그리고 매연 확장 나가야 되는데 지지층 뭉치게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정도였으니까 외연 확장이랄까 뭐 좀 포용력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질 수 있는 물리적 시간 자체가 부족했다라는 점. 그거 이외에 여러 가지 지적하시고 싶은 표정이신 것 같은데 뭐 얘기하고요. 자,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양날의 그 검처럼 다 제가 칭찬해드린 게 또 사실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간절함, 권력의지, 또 강한 권력의지 이런 게 일본 진영에 분명히 있었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까지도 어떤 법안에 서명만 했다고 해서 문자 폭탄이 정말 조직적으로 오는 게 느껴져요. 제 번호를 알고 어떤 법안에 대해서 문안도 똑같은 것들 굉장히 많아요. 이런 대선 과정에서는 어떠했겠으며 이거는 그 지지층들은 강하게 결집하겠지만 다른 국민들을 좀 돌아서게 하는 이런 측면이 지금 잘하길 바라는 면에서 이제 새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정말 국민 통합을 하고 잘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자면 아무튼 그런 측면들이 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전 뭐 은근히 디스를 좀 하자면 칭찬과 디스를 섞어서 막 감정이 다 안 풀리셨어요 다. 아니 이것도 하라며요 그렇게. 근데 유승민 후보나 칭찬할 때 눈을 부라리려고 하요 진짜. 유승민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상당히 정책 역량이 있고 뭐 훌륭하신 분이라는 걸 뭐 누구들 부정하겠습니까? 하는데 다만 대통령감으로서의 부분은 아니 한 번쯤 더 그분들 본인도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많이 아는 거가 되고 나면 만기칠람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기 중에 빨리 개헌해서 아니 정말입니다. 이게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진 원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통 문제는 좀 이따 기회가 있겠죠. 예. 3분 더 있습니다. 아니 진수입니다. 변곡점. 좀 말꼬리 잡는 것 같아서 그런데 우선 요 얘기부터 하고 제가 변곡점 얘기를 할게요. 많이 알아서 만기칠람하면 문제가 있다 그러는데 바로 직전 대통령께서는 너무 모르시는데도 만기칠람을 하시려고 해서 이 사단이 벌어진 것 같고요. 알면 아는 만큼 시킬 수도 있고 사람을 잘 적재적소에 맞춰서 쓸 수 있고 아는 게 모르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홍준표 잡는 모습이. 그리고요. 저는 누가 뭐래도 이번 대선의 가장 큰 변곡점은 결국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딱 터트려지는 순간 선거는 거의 끝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자잘한 변곡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반기문 사태가 그 다음 반기문 사태는 바른정당에게는 굉장히 아픈 변수죠. 근데 제가 나중에 저는 바른정당 그러니까 탈당하고 창당하기 그 사이에는 제가 없었는데 저는 창당하고 이제 입당을 한 상태인데 나중에 이제 뭐 탈당 최근에 그 12명 탈당하고 요런 13명 그 즈음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탈당하는 과정에 이 탈당의 동기가 33명 의원들 사이에 탈당의 동기가 달랐던 거예요. 한 그룹은 어떻게든 나와서 반기문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정권을 다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유승민 후보랑 일부 의원들은 그게 아니고요. 개혁 보수를 좀 개혁을 해보겠다. 끝까지 새누리당에 남아서 해보고 싶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나와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온 이분들이 이제 어울려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탈당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는데. 그럼 돌아가신 분들은 소위 반기문 옹립하였나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다음 변곡점이었던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 마지막 유승민 후보 입장에서 마지막 변곡점은 그 13분 탈당하시면서 저희들 잠깐 망연자실했었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계실 동안에는 별로 선거운동 안 하고 지지율 낮다는 핑계로 연대 얘기만 하면서 압박을 하셨는데 오히려 나가는 걸 계기로 해서 저희들한테 엄청 큰 도움을 주고 나가셔서 배가 그분들 아니었어요? 그분들 나가고 나가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하여튼 이 국민들이 채워주셔서 하여튼 너무 감사히 저희 변곡점이 사실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2부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3부에 이 5분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김호준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사장님 부르셨습니까? 최 부장. 아까 영어 실력 제법이던데 다시 봤어? 과찬이십니다. 아니야. 근데 자네도 서초동 비밀과에 받았다면서? 아니 그걸 어떻게... 정말 소문대로 한 번만 만나도 말문이 확 트이나? 역시 듣던 대로입니다. 10분 만에 터졌습니다. 김변의 박이사의 자네까지 나도 소개해주게. 당장. 16년간 은밀하게 진행됐던 서초동 비밀과에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 스피킹 솔루션을 검색하세요. 새벽 2시에 깨어났나? 딱히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났나? 새벽 6. 아우 이 인간이 잠도 못 자게 화장실을 들락거려. 남성 활력과 전립선 건강 하루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소팔메토, 오카코사놀, 아연, 비타민 A, D, E까지 하루 영양 기준치 100%를 꽉 채운 메가셀 남자의 활력. 지금 바로 인터넷 검색창에 메가셀 남자의 활력을 검색해보세요.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천, 초등어휘 5천. 검색창에 초등어휘 3천을 쳐보세요. 김치는 맛있어야 한다. 아주 화끈하게 100% 국내산으로 신흥면 전통으로 햇섭 인증으로 화끈하게 맛이다. 화끈하게 통한다. 화통김치. 배추김치, 알짜김치, 총각김치, 깨잎김치, 깍두기도 화통. 검색창에 화통김치. 하하하하하하하. 아우 맛있어. 김어준의 뉴스공장. 자, 오자 토론 이어갑니다. 이철희 의원, 정영진 수석대변인, 이용주 의원, 진수희 전 장관, 이정미 의원 나오고 계시고요. 자, 그럼 이정미 의원의 지난 대선의 변곡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니, 저는 선거를 시작할 때부터 정권 교체는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들을 믿었고, 뭐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정당의 재집권은 가능하지가 않다. 그리고 전체 한 70%에서 많게는 80% 파이 안에서 야당 내부에서의 개혁 경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안철수 후보와 이제 문재인 후보가 굉장히 유력한 그 정권 교체 적임자로서의 경쟁이 딱 시작이 되자마자 안철수 후보가 1위 후보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전들을 펼치는데 이제 가장 큰 미스는 결국은 굉장히 강력한 개혁성을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후보와 달리 자기는 그럼 좀 더 이렇게 넓은 세력들을 좀 포괄하고 끌어안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약간 이렇게 이쪽도 저쪽도 아닌 그래서 이번에 그 개혁 정부를 끌어나갈 적임자로서 안철수 후보에게는 좀 자격이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좀 진행이 되면서 뭐 대세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제 진보 정당으로 대선을 완주하면서 의미 있는 득표를 이번에 얻어야 되는 어떤 그런 그 과정에 있었는데 저희들한테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바른정당 12명 의원의 탈당이 굉장히 컸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게 나쁘게 효과를 그렇죠. 그러니까 동정론이 상당히 일면서 정의당에게 일정 좀 새로움을 기대했던 새로운 어떤 지지자들 유권자층들이 쭉 유입이 되고 있던 상태였는데 그 12명 탈당 사태가 딱 터지고 그 다음 날 또 그 후보님 따님 관련해서도 사건이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사전투표가 이루어졌죠. 예. 그러면서 약간 지지율이 딱 주춤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승민 후보 쪽으로 쭉쭉쭉 빠지는 게 뭐 쭉쭉쭉 해봐야 2, 3%긴 하지만 저희들로서는 그게 굉장히 큰 지지율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양상이 나타나면서 야 큰일 났다. 저희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것 때문에 위기를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때 왜 심상정 아니면 유승민을 선택하라는 캠페인이 아니 있었어요? 이 얘기가 굉장히 이상하게 SNS에서 떠돌아가서 저희들 뭐 일일이 그거를 다 대응을 하기도 너무 힘들 정도로 일부 지지자들께서 이 문제 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이제 구세아나 유승민은 지난번 TV 토론에서 국민들이 다 보셨기 때문에 어떤 맥락이신지를 알 것이고 그리고 나서 어떤 한 그 TV 토론이 있었던 과정에서 저희 김종대 의원님이 그 자리에 참석을 했고 각 당 후보들에게 자기 후보가 아니면은 어떤 후보를 지지하겠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나오신 분도 뭐 우리가 아니면 누구 이렇게 이제 각자가 다 얘기를 하는 과정이었고 저희 김종대 의원은 보수 지지층이라면 홍준표 후보보다는 유승민 후보를 찍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약간 고기만 딱 따가지고 마치 우리가 유승민 캠페인을 했다는 식으로 엄청나게 SNS에서 그게 이제 돌았었죠. 그것도 있었지만 한 번 더 다른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따로도 질문했어요, 한 번. 그러니까 그 질문들이 다 당신이 지지하는, 그러니까 당신 자당의 후보가 아니라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나온 그런 그렇게 대답했어요? 섭섭하네. 아니 보수 후보층이라면 홍준표가 아니라 유승민이다. 보수 후보층 심상정 후보를 지지할 리가 없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질문이 아니 이게 아니라 처음 저는 토론을 못 보고 다른 인터뷰에서 어디에 그때는 보수 후보라면 이렇게 보수 유권자 보수 후보라면 이라고는 전제를 빼고 그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오해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프레임이 더 유포됐거든요. 그래서 의아하다. 왜 이런 전략을 쓸까? 그건 전략이 아니었고요. 전략처럼 보였죠. 후보와 의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볼 때, 바른정당이 보수 혁신을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정의당은 일관되게 바른정당 자체는 지난 정권에 대한 책임 있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정의당 아닌 정당 찍으려면 어디 찍을래? 바른정당 찍으세요. 이런 맥락으로 얘기를 했겠어요? 그거는 저는 맥락으로 들렸어요. 그거는 그렇게 이해하고 또 그런 식으로 정의당을 일면 또 공격을 했던 저는 그런 흐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거는 절대 그런 뜻으로 이해할 일도 아니고 그런 전략을 펼칠 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분명히 해드릴게요. 하여튼 정의당의 변곡점 마지막 순간에
12명의 네. 배가 절로 떠나면서. 네. 그게 이상하게 3쿠션으로 정의당한테 왔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용주 의원님 3번. 예. 네. 이용주 의원입니다. 아차 싶었을 때. 이번 대선에서 이제 다른 여러분이 동감하시다시피 탄핵 이후로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촛불 이후로 작년 12월 9일자 이후로 언젠가는 이제 조기 대선이 올 것이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빠르면 1월 달에, 지금 2월 달에. 네. 예.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5월 9일 하게 된 거죠. 결국 이제 12월 달에 대선은 조기 대선이 있을 거로는 10월 달에 결정된 걸 봤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정권 교체, 즉 여당 기존에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정권 교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남아있는 선택지가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국민의당의 후보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많은 관심사였고, 이제 국민의당에서도 안철수 후보 정도로면은 이번 선거 한번 치러서 볼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선거에 있어서 가장 큰 변곡점은 결정적인 거죠. 2월 16일에 있었던 사건, 2월 16일. 올해 2월 16일 무슨 일이 있었냐? 홍준표 지사가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12월 말이나 1월 초, 1월 말, 2월 초까지 전혀 대선 후보로 거론되지 않았던 사람이죠. 이제 그렇게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그때 또 그런 언급을 했어요. 대선 출마 어떻게 말을 하긴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설명 이게 무죄 판결 날 거라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거고.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자유한국당에 있던 다른 후보들과 달리 홍준표 후보는 좀 다른 성격이 있었죠. 어떤 성격이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좀 거려면 어쨌든 반박적인 거죠. 반대편에서 했던 사람이고 또 이 정부 들어서서 경남 도지사를 하고 있으면서 현 정부에 가담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않아서 현 정부 실정으로부터 조금 더 한 발 더 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경남지사라는 일정한 지역적 연구가 있어서 기본적인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어서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후보군이 2월 16일 날 처음으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 지지율이 8% 9% 이 정도 있어서 저희도 국민의당 생각으로서는 홍준표 후보하고 이제 유승민 다른 이제 보수정당 후보를 다 묶어서 15% 선으로 묶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선거를 해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홍준표 후보가 어마어마한 선전을 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번에 아마도 뭐 지역주의가 많이 이제 개선됐다고 했는데 선거 결과를 보면 절대 지역주의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개선되지 않았고 그 부분은 추후에 이제 볼 수 있는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변곡점은 이제 홍준표 후보가 직접적으로 대선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마련됐다. 하필 왜 고등법원에서 그때 발표했는지 한 달만 뒤에 있어도 출마 못했지 않았겠습니까? 출마 못했다면은 당시 자유한국당에 있던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 정도의 지지 확보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보수 쪽으로 쏠렸던 지지율이 변동이 국민의당 안철수 쪽으로 많은 선택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그게 무너진 결과 보수 쪽도 PK, TK에서도 적절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고 그 결과 호남에서 될 수 있는 문재인을 무너지자 해서 집중적인 전략적인 투표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변곡점 그거죠. 두 번째요? 네. 두 번째 변곡점은 발표하는 줄 알았어. 저희들 정책 발표의 첫 번째 순위가 아마 유치원 정책이었을 겁니다. 육아 정책. 그 당시에도 말했었죠. 이게 결국에는 우리 실수, 아까 말한 안철수의 실수했다는 안철수의 실수가 아니라 언론이 실수했는데 그걸 잘 활용한 게 민주당에 대해 적절히 잘 지적한 거죠. 당시만 하더라도 논쟁은 이거 같지 않습니까? 병설 유치원과 단설 유치원 문제였는데 그것이 돌고 돌아서 나중에 문제가 뭐가 되냐. 사립 유치원 하는 사람들 앞에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업계의 이익을 대비하는 게 아니냐는 쪽으로 이제 몰고 가게 돼서 소위 정책 발표라는 일인데 조심스러워 그 뒤로는 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고. 변곡점이 너무 깁니다. 네. 세 번째는 가장 결정적인 거죠. 변곡 나이야. 되는데 완만한 능선을 지나가는 느낌이야. 세 번째는 여기 이제 TV 토론에서 참패를 한 거라는 거죠. 참패. 이론의 여지 없는 참패. 그 부분은 이제 후보가 준비가 덜 됐었고 다른 것을 토론을 뒷받침할 참모들이 제대로 보필을 못했다.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변곡점은 안 도와주셨습니다. 홍준표의 대선 출마가 가능하게 됐던 무죄 판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후보, 우리 캠프 입장에서 아차 싶었던 때가 바로 말씀하시니까 토론회 때였어요? 아니, 저거 보기에는 그거보다는 유치원 발언 때도 크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이거 간단히 실수한 건데 우리가 실수한 게 아니라 언론이 5번 했던 건데 이게 그렇게 크게 굴러갈지 전혀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근데 이틀 3일쯤 지나고 나니까 전혀 다른 모양새로 밖에 공격의 포인트 바뀌어 공개했어요. 아니 그거는 직접 안철수 후보의 워딩이 방송에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이 오버한 게 아니고 본인이 실수한 거예요. 아니, 그게 전혀 아니고 본인은 제대로 말했는데 제대로 말했어요. 워딩을 다시 보시면 아신다니까. 그 결론을 그려놨어요. 언론이 오버한 걸로 결론이 났던 거고 그 이후에 내 주제의 전선은 병설 단순이 아니라 나중에 돌고 돌아서 왜 사립 유치원의 업계 이익을 대변하냐 이걸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아니에요. 민주당이 정확히 공격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 당시에 전설 유치원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입장이 있으셨고 그 후에 이거를 자꾸 이제 방어를 하다 보니까 말이 꼬이고 이런 과정들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는 저는 느낌을 패배하신 진수입니다. 패배하신 분에 대해서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자당의 후보가 혹은 자당 캠프가 아차 싶었던 순간 제가 먼저 그냥 그 얼른 숙제하듯이 뽑아볼게요. 정용기입니다.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일어났어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12분의 의원이 저희 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때 아차 받아들였는데 왜 오지 마? 아니 왜 아차냐면 오시는 것 자체도 바로 선거가 임박했는데 이게 역효과가 예전에 정몽준 사태 뭐 이런 걸 보는 듯한 이것도 있었지만 기시감이 또 하나는 친박 의원들 징계 해제가 같이 그때 친박 의원들이 들고 나오니까 야 이거 조금이 아니라 상당히 내부적으로도 파장이 저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후보 개인적인 측면에서 그 무렵에 바로 장인에 대한 어떤 표현의 문제가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버 크로스를 이루고 막 골든 크로스를 향해 가던 중에 그 추동력을 급격하게 떨어뜨린 게 정치적인 거 그다음에 개인적인 거 두 가지가 같은 시기에 일어난 부분인데 그때 참 저는 정말 혼자서 야 이거 오셨어요? 아차가 아니라 참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대통합의 명분이에요. 아니 그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대변인으로서는 대변인 그것도 있고요. 또 지지층이 다수가 그걸 원하긴 원했습니다. 저한테도 많은 분들이 왜 안 합치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하지만 오랜 정치 경험을 가진 의원님 보실 때는 이건 아닙니다. 역효과가 항상 있는데 역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수입니다. 당이 아차 싶었던 순간하고 후보가 좀 아차 싶었던 순간을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의 경우는 그 탈당해서 나오자마자 창당하기 전까지 그 사이에 개혁신당 이름으로 여론조사하고 했을 때는 지지율이 구 새누리당보다 높았어요. 근데 그 무렵에 선거 연령 인하하고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당이 입장을 머뭇거리고 번복하는 바람에 그때 기대가 이제 실망으로 변하면서 지지율이 그때 꺾였는데 그 이후로 지지율 회복이 참 그리고 그때 단일화 발언이 그랬고 이제 후보가 아차 싶었던 부분이 바로 대선 레이스 시작하자마자 우리 후보가 보수 단일화론을 들고 나왔을 때 캠프 내부에서 좀 아찔했어.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TV 토론을 통해서 상당 부분 많이 만회를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철입니다. 저희 방송 나와서 실버 크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많이 쓰이대요. 자랑이십니까? 보람을 느끼. 저는 저희가 유승민 후보에게 TV 토론하면서 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가지고 정책본부장이랑 얘기하라는 거는 실언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토론회 때 쿨하게 사과한 거는 뭐 해서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만 그때는 깜짝 놀랐었죠. 저도. 악수가 아닌데 속된 말로 시급했습니다. 소리도 시급. 그거 말고는 크게 보면 전략적으로 제가 약간 내부에서도 약간 혼선이 있었던 거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정권교체가 아니다. 이렇게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내부에서 논쟁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걸 아니라고 그러면 말이 되냐. 정권교체는 정권교체다. 그거 가지고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빨리 저희가 터닝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인정을 하되 어떤 정권교체로 가는 게 맞냐. 그래서 저희가 통합정부도 내고 통합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 논쟁이 만약에 잘 정리되지 않았더라면 저희도 상당히 좀 혼선이 있었을 텐데 내부에서 조금 논쟁을 하다가 빨리 정리를 해준 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진짜 내부에서 심각했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적폐 얘기를 너무 많이 강조하기 시작하면서 상대 후보들이 적폐 세력이라고 하니까 그게 유권자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 또 유권자를 이렇게 나누느냐, 분열을 시키냐 이런 공격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고비 국면을 어떻게 넘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저희로서는 정리를 잘해서 이렇게 적폐에서 통합담론으로 넘어간 게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이정미입니다. 너무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시니까. 아니, 저희는 사실은 이제 초반부터 굉장히 페이스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아쉬운 점은 막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10% 지지율까지 갔다가 이제 쭉 빠지기 시작을 했던 건데 그게 깜깜이 선거 시작되면서 사표론 확 다 돌고 사실 저 아는 분도 몇 분이 투표장 앞에 갈 때까지 5번이었다가 투표장 안에 들어가서 1번을 찍었다는 그런 이제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떠나고 배가. 그만큼 이제 정권 교체에 대한 막 절박함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상당히 있었는데 제가 막판에 안철수 후보 뚜벅이 교체 딱 시작할 때 막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판에는 정말 읍소를 했어야 됐다. 그러니까 지금 심상정 후보가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호소들도 많이 했지만 훨씬 더 절박함으로 이 진보 정치를 키워줘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보여주는 이런 것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구상을 안 했던 게 아닌데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딱 그걸 먼저 시작을 해버린 거여서 저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딱 이때 진짜 삼보 일배라도 하시지만. 별 얘기 다 했습니다. 뭐 삼보 일배만 얘기해봤겠습니까? 어디 올라가
들어가자 머리를 깎자. 어우, 안 하시겠다. 정말 죽기 살기를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떤 것도 사실 그렇게 한다고 머리 표가 깎기까지 될까? 나왔어? 아니 얼마나 삭발. 절박하면 그런 얘기까지 나왔겠냐 뭐 이 말씀. 안 하시고 참 다행이네, 삭발. 그럼요. 아무튼 그게 그 결정적 한 방이 나중에 너무 아쉽다는 막판에.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예, 이용주 의원입니다. 항상 마지막에 하시네요, 오늘. 저희 이제 안철수 후보죠. 예. 이제 이 부분들은 뭐 당하고 후보하고 약간 좀 유리돼 좀 모래돼 있달까 그런 뭐 정책적인 차이가 있어서 발생된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번 이제 토론 과정이나 전체적인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의 개혁성 이게 또 호남 지지자에 대한 부합성에 대해서 많이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경우가 햇볕 정책에 대해서 명확하게 워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뭐 찬성이 아니다. 뭐 공과 이런 식으로 말고 찬성한다고 하면 찬성이다 해놓고 뭐 과를 논하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끝까지 입에서 찬성이라는 말이 안 나왔다는 것이 저는 큰 실수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철수가 햇볕이 찬성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찬성해요. 근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야. 고속표를 그것이야 돼. 그럼 그런 양쪽에 다 잡으려다가 그 토론 전략은 어디서 당해서 짠 게 아니에요? 캠프에서? 어쨌든 이제 두 번째를 말씀드리면은 이번에도 캠프 같은데. 두 번째는 이건 뭐 득실은 모르겠으나 저희 토론회 가서 여러 경제 분야 하나는 이제 안보 분야로 하셨지 않습니까? 안보 분야로 펴고 이제 편이 묶일 때 이렇게 묶여야 되는데 저쪽으로 다시 묶인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저희들이 사드 문제에 있어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입장을 변경을 했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에 있어서 저는 그것은 뭐 어느 게 뭐 정책적으로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그 실제 변경한 것이 이후의 선거 과정을 보면은 지난한 길을 간 거다. 토론회라든지 뭔을 보더라도 그래서 사드에 관련한 입장을 변경한 부분은 앞으로도 그리고 뒤로도 두고두고 이제 문제거리가 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거는 이제 결국은 사면론에 가는 거죠. 박근혜 사면론에 대해서 한 해 안에도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렵게 말하지 말고 그냥 명확히 박근혜 사면 안 하겠다 딱 한마디면 정리가 됐을 텐데. 같은 취재 말을 굉장히 중의적으로 어렵게 해서 지지자들로 하기면 저게 한다는 소리인지 안 한다는 소리인지 뭐 이해하지 뭐 혼란을 가지고 한 이렇게 메시지 팀에다 보냈어야 되는데 MB 아바타로 대해서도 다른 게 아니라 사대강 사업 제주도 하겠다 딱 한마디면 해결됐을 문제인데 그것을 엉뚱하게 또 다른 말을 자꾸 표현을 해서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요. 그 캠프, 그러니까 당 캠프와 상관없는 다른 조직에서 메시지를 만드는 당 캠프도 있었지만 뭐 당 캠프도 사람이 여러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용주 의원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결론은 이제 소위 이제 정책 부분에 있어서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한 여러 개 부분 그리고 이제 사드의 문제에서는 보수 쪽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에서 중도라고 하는 게 참 이 포지셔닝 하기가 굉장히 애매하긴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그리고 일본한테 저희가 도움을 드린 게 힘내라 심상정, 굳세어라 심상정 잘한다. 저도 그렇고. 그 얘기할 때마다 했더니 짜증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일본을 쫙 몰렸어요. 저기 원래 도와주시려고 그러는데. 에이, 설마. 설마 홍준표 후보 얘기 듣고 그렇게 옮겼겠어요. 뜻대로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표를 빼서 정의당으로 가라고 냈는데 저희 이번 입장에서는 진짜로 정의당과 심상정 후보가 정말 파이팅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제발 그러지 말아주세요. 진심으로 말하는데 이 진정성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심상정 후보가 굳세어라 유승민 그거는 좀 효과가 있었다고 봐요. 우리가 조금 플러스가 그렇죠. 됐다고 보는데 여기 마이너스 거기 플러스. 그 이번 캠프에서 뭐 굳세어라 힘내라 심상정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니 저는 진짜 그때마다 정말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알기 때문에 짜증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결과에 영향을 별로 안 줬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앞으로 정계 개편이라고까지는 거창하고 각 당에 큰 변화가 있을 게 있나요? 간단하게. 앞으로 우리 당은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른당과 국민당이 합쳐진다는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럴 일 없습니다. 이용주 의원입니다. 명확합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바른정당 절대 안 합니다. 예. 근데 원내대표님들끼리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글쎄 그래서 원내대표는 왜 개인 입장을 그렇게 얘기하는지 당의 다수는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어요. 원내대표는 곧 떠나가려고 원내대표들이. 근데 정영규입니다. 근데 지금 아무튼 정계의 어떤 변화가 있다면 첫 번째 시발점이 바른정당일 거다라고 하는 거에는 대체적으로 인식이 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니 지금 당장에 지금 국민의당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방금 이용주 의원 말씀하셨듯이 교섭단체 20석에 딱 걸려 있기도 하고요. 자유한국당에서 땡깁니까 바른정당은? 아니 그게 아니라 보수 지지층 이번 대선의 보수의 패배는 결국은 보수 분열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수의 어떤 단합 이런 걸 바라는 지지층들의 욕구가 있습니다. 바른정당을 흡수한다는 얘기죠?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요인이 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반기문을 일종의 구세주처럼 반기문을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중에 대장이신 분은 바른정당 안에 계세요. 김무성 의원요?
뭐 아까부터 전 특정인 이름은 직접 말씀 안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찌 됐건 그런 것들이 내부에서의 원심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김무성 의원과 얘기 중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런 거 아니, 0.1초 걸렸어. 아니요, 나올 때까지. 아니 진짜 다만 아닌데 제가 아니 반기문을 저기로 하려는 쪽과 유승민 후보를 후보로 만들려고 하는 아까 진수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파가 쫙 나눠져 있었군요. 아니, 다 가셨어요. 그분들은 가셨고요. 그러니까 대장이 아직 남아 계시죠. 아니, 이제, 김무성 대표는 이제 생각도 많이 바뀌셨고, 이제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제가 반론이 있는데, 아까 왜 보수 분열 얘기하셨는데, 이번 대선 패배가 보수 분열 때문에 그랬다는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번에 선거 같은 거는 보수가. 박근혜 정부 실정이 첫째 이유입니다. 아니, 그럼요. 그 얘기를 하셔야지. 보수 분열은 아니고요. 보수가 개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 국정농단 사태 초래한, 친박, 강성 친박, 구새누리당 전적으로 이번 패배에 책임이 있다. 저는 그 말씀 분명하게 드려야 될 것 같고, 드려야 될 것 같고, 바른정당은 이미 한번 그 아픔을 겪었기 때문에 딱 20명이지만 그 20명 중에 한 분도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저는 그걸 깼다라는 책임을 질 만큼 감수할 만큼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다고 보고요. 오히려 국민의당이 지금 숫자는 많지만 호남 이번 대선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국민의당에 계신 호남 의원들이 이 민주당 쪽의 이 원심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흔들릴 소지가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국민의당 쪽이 오히려 지금 좀 더 위험한 상황인데 바른정당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예. 바른정당의 합당은 모르겠지만 제가 뭐 지난주부터 이제 대선 이후 끝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제까지죠. 이제 낙선 인사를 쭉 다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이번에 1번 찍었는데 미안한데 다음에 찍을 테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말씀 계속 하세요. 무슨 취지냐면은 위로 아니에요, 그냥? 호남에서는 전략적 투표 차원에서 7대3으로 찍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만약에 이제 바른정당이 교섭단체가 무너지게 된다면은 그거는 자유한국당으로 의원이 가서가 아니라 민주당 쪽으로 가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 바른정당에서 민주당으로요?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와요. 아마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국민의당에서 민주당으로 할 정치적 상상력이 네, 저희 그럴 계획 없거든요. 서로 계획은 없는데도 도대체 이런 말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혹시 정의당은 그런 정계개표 관련된 얘기가 없죠? 저희는 어쨌든 200만 표 이번에 이걸 기초로 단단히 진보정당의 길을 잘 가려고 합니다. 저희도요. 220만 8,771표. 이거는 진짜 소신투표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이렇게 된 거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개혁 보수의 길을 꿋꿋하게 담대하게 제가 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는데 잘리는 거예요? 아니 짧게 하세요. 짧게. 아니 촛불 개혁을 바랬던 많은 유권자들이 선거에서는 이게 제로섬 게임이 되다 보니까 서로 굉장히 또 반목하고 이렇게 응어리진 것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이번 정부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성하겠습니다. 개혁하겠습니다. 국민의당은 699만 8,342표를 믿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557만 표겠거든요. 차이로. 자,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 오자 토론이 너무 아까워서 격주를 한번 마련해볼까 하는데 바쁘실 텐데 방송 나와서 반응을 좀 보고요. 없애든가 격주로 다 살리든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자유한국당의 정영규 수석 대변인, 국민의당의 이영주 의원, 바른정당의 진수희 전 장관,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사회는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 하고 더럽고 아이고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 정치를 시작한 노무현. 그는 우리 곁에 없지만 그의 꿈은 영원합니다. 노무현 재단은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하여 노무현의 가치와 철학을 전합니다. 노무현 재단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1688-0523. 또 떨어졌어. 너 또 입사시험 봤어? 아니, 차량용 핸드폰 거치대 말이야. 여러 개 사봤는데 실패의 연속이야. 떨어지고 시야 가리고 운전석에서도 멀고 뭐 좋은 거 없을까? 싼 것만 찾으니까 그렇지. 제대로 된 거 하나 사서 편리하게 쓰는 게 더 낫지. 그런 게 있어? 그럼 있지. 1, 2, 3 할 때 2. 힘 세다 할 때 힘. 2 힘. 2 힘? 2배로 힘이 세다는 건가? 네이버 검색창에 2 힘을 검색해보세요. 자, 불친절한 AS. 오자 토론에 반응이 꽤 많습니다. 이 코너를 좋아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았네요. 네. 물론, 오자 토론 반드시 없애주세요. 이런 분도 있습니다. 취향은 다양해서, 네. 재밌다는 분부터, 없애주세요. 이제 그만둬. 이고요. 그리고, 오자 토론에서 누군 빼라. 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똑같은 누구가 꼭 넣어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오자 토론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고정 코너 하는 아이디어 내보겠습니다. 매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전에 나는 이혼남이다 라는 문자로 온수매트를 받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런 문자를 받은 기억은 나는데 왜 이웃남이라고 부르는지 제 옆에 이웃남이 한 사람 앉아있긴 한데 지금 랜섬웨어 뉴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간단하게 꼭 전달해 주세요. 소통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 불가피하게 문자로 남깁니다. 그동안 잘 버티고 잘 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육주의자. 저에 대한 칭찬이군요. 지성과 식성을 겸비한. 지성과 식성을 겸비한. 네. 저는 정육부 장관을 노립니다. 정육부를 신설하지 않을 경우 저는 무한 육식을 하며 반정부 투쟁에 나갈 생각입니다. 정육부 장관이 꼭 신설돼야 될 텐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평화시로 돌아왔기 때문에 저희 고정 코너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국제정세를 알아보는 시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임상훈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 헤어스타일이 오늘따라 유난히 멋집니다. 항상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헤어스타일이 멋지다는 얘기를 제가 했을 리가 있나요? 남 칭찬을 했을 리가 있나요? 아니, 저도 칭찬 하나 해드려도 돼요? 글쎄요. 아니, 불안한데. 아니, 불안하실 건 없고. 그러니까 제가 방송을 같이 하기 전에는 그냥 유명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꽤 유명인 정도로 그렇죠. 꽤 유명인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그 대선 즈음에서 같이 방송을 하면서. 우리 공장장님 진짜 다시 느꼈습니다. 뭐를 다시 느꼈어요? 이 여론. 육식도 그렇고. 아침부터 이 고기를 드시는 그 양을 보고 기절했지만. 그 이상으로 진짜 그 여론을 읽는 힘, 여론을 바꾸는 힘 진짜 대단하다 느꼈어요. 이번에 뭐 대선에 여러 가지 뭐 요인이 있었고 아까 변곡점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우리 공장장님이 그 언급한 거 하나하나에서 상당한 거 어떤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진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저의 지성과 뭐였죠 아까? 식성. 식성. 아니 근데 왜 그 조국 추석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자격지심을 느끼세요? 아니 저는 말이죠. 그 얘기 나오니까 좀 제가 그 며칠 전에 그 조국 수석이 임명되고 나서 다음날 저희 작가들, TBS 작가들이 그 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조국 수석이 뭐 기자회견하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저희 작가들이 대부분 여성 작가들이었는데 거기 서 있는 분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 물어봤더니 다리가 너무 길어요. 뭐 다리만 길겠습니까? 뭐 아이고.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하고 있냐니까 다리가 너무 길어요. 저는 엄청나게 분노하고요. 네, 얼굴로 이렇게 국정 운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패권주의, 외모 패권주의, 얼굴 패권주의,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그 진짜 그 이러다가 저 같은 외모 적폐 세력은 물러나라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얼굴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얼굴 민주주의라고. 네, 얼굴 자유주의. 얼굴 다중. 얼굴 다중. 오늘 그 멘트도 정말 좋으셨어요. 다중이요? 네, 아까 들었는데. 제가 지성과 식성을 겸비했어요. 그러네요, 진짜. 근데 사실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에도 좀 연결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다중이라는 것이 처음 등장한 게 뭐 우리나라는 물론 아니고 21세기 어떤 큰 현상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오큐파이 운동도 그랬고, 그렇죠. 그 아시아에도 이제 몇 나라들 대만도 있었고, 그러니까 과거에 그 뭐 학생 운동이나 어떤 시민 운동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 여러 가지 설명의 어떤 그 모델이 있습니다만은 다중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설명인데, 근데 그거 가지고 이번에 우리나라 현상 같은 건 또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다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과거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의 오큐파이 운동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지도자 없이 그냥 모여서 토론하고 토론 시간이 언제까지 정해진 것도 없이 그냥 토론하고 근데 그런 까지 되는데 그다음에 해결은 못 찾았잖아요. 해결책은. 제가 그 오큐파이 운동이 한참일 때 가보신 거예요? 뉴욕에서 그 오큐파이 소위 이제 지도부 정도에 해당되는 딱히 이제 리더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물적 토대가 그나마 있어야 되니까 창고 빌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후원 물품 보내면 쌓아놓을 곳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그 창고에 가서 그 사람들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난 적이 있는데, 만나서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은 곧 없어지겠다 싶었던 생각이 뭐냐면, 목표가 분명해야 되잖아요. 목표가 분명하고 시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절실함.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봐요. 이게 될 때까지는 우리가 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러지 않으면 평생 할 수 없거든요, 이게. 그렇죠. 근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소위 이제 당시, 그, 경제위기가 월스트리트 그, 월가, 금융자본들, 뭐 이런 문제의식은 있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는 하고,
요게 이루어지면 일단 내가 일상으로 돌아가겠다. 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나라 그 촛불 시위부터 시작을 해서 이 대선까지 이 크게 어떤 그 그림을 하나 그려볼 수 있는 어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것 뭐가 있을까 이제 그런 굉장히 고민 중인데 아무튼 확실한. 그렇죠. 인문학자시니까 또. 네, 좀 그래서 지금 한 출판사하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조만간 준비가 될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은 그 민중 혹은 다중 뭐 개념이 뭐가 됐단 이것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그리고 왜냐 우리는 이거를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고 진짜 평화 이런 건 없었잖아요. 1,700만 명 토탈 그렇게 모였는데 부상자 한 명 없이 연행자 한 명 없이 했다는 것은 이건 어떻게 설명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거를 정확하게 또 헌정 질서에 의해서 그냥 우리가 갑자기 무력으로 뒤집어 엎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례는 세계사에 없어요. 네, 헌정 질서에 따라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고 의결하고 그다음에 헌재에서 결국 그 최종 판결까지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외신들도 그 작년 말에도 그랬었죠. 독일 한 언론이 이제는 유럽과 미국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워야 된다. 이런 한번 저기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유사한 보도가 하나 나왔었죠. 이번엔 미국에서인데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거 우리나라에도 보도가 됐었죠. 전 세계의 민주주의 실천 방법을 보여준 한국 이렇게 이제 어떻게 민주주의를 할지를 보여줬다. 네. 그러니까 뭐 조금만 읽어드리면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서구의 거센 민족주의의 부상으로 그러니까 극우 세력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척이나 절망적인 이 시기에 한국은 민중의 힘, 그러니까 people power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민중의 힘이 아직도 살아있음을 반갑게 상기시켜줬다 이런 표현이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서구에서는 드라이하게 시니컬하게 말하는 걸 우리는 그중에 한 문장 따와가지고 칭찬해줬다고 좋아하던 시절이 이제 80년대 90년대 그렇죠. 2000년대였는데 저도 그래서 외신에 의하면 이런 얘기 나오면 굉장히 시니컬하거든요. 또 뭐 과장하는구나. 근데 이번에는 좀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러울 정도로 막 의미부여를 많이 하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 트럼프로 대변되는 또 르펜으로 대변되는 또는 뭐 브렉시트로 대변되는 그 우파당은 거의 극우적인 움직임이 자국 내에서 당황스러울 정도로 막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갑자기 한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그 유럽에서는 민주주의 위기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냥 수사가 아니라 레토릭이 아니라 정말로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그 책 번역했다는 것도 그 위기에 대한 어떤 타겟 이런 이제 관련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위기를 그리고 이번에 그 프랑스에서도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기존 정당 사회당과 공화당이 몰락을 한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우 세력이 그게 점점 커지는 데 대해서 제대로 어떤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이런 데 대해서 실망감 그러면서 이 극우를 막아야 되겠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게 절실함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책이 그러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게 극우를 막아야 된다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극우가 왜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극우가 대통령 되는 건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절실함의 어떤 그 표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그 중도에서 아주 젊은 신예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결과가 났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가 90년대였나요? 지금 기억이 일본에서 사회당에서 이제 총리가 잠깐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거죠. 오로지 그 자민당의 장기 집권을 막아야 된다라는 오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민주당에서도 한번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나왔었고 오래 못 갔습니다. 잠깐 깜빡하고 더 지지율이 떨어지며 쟤들한테는 집권 기회를 주면 안 되겠구나라는 인상만 남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새로 대통령 나오는데 악담을 퍼붓는 건 좀 미안하지만 사실 그 컨텐츠가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대통령이 새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런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이거 되는구나 희망을 줬다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줬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거죠. 그게 외신이 너무 많아서 묶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인문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한국의 현상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건 어떻게 어떤 모델이냐. 이전에 없던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필요하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됐다는 데 주목하기보다는 이 전체 과정을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전체 과정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런 외신도 많고 그런 외신 기자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과정 전체가.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당선이 됐다. 그럼 뭐가 달라질 것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 가장 몇 개의 키워드만 얘기를 하자면 미국 쪽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50조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 자율성 이거를 많이 얘기가 나와요. 미국 언론에서는 자율성. 그다음에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대화. 이제 몇 가지 키워드만 얘기하자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그 말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뭐라고 할까요? 새로운 외교 안보 전략 이런 데에서 이제 표시를 잘 해주는 어떤 그런 말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각국별로 4대국 4대국도 보내고 독일도 보내요. 독일이 4대국이 안 들어가서 독일이 보냈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데 다른 나라들 싹 훑어서 각국의 반응이나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다음 주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틱
임상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김원준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